8월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한바탕 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진 않으셨죠? 지난해부터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금세 또 다시 털고 일어날 거라는 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체감으로 이제는 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 시장 상황,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진단해 주실 수 있는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의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참 다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평론가님부터. 네. 저는 영화 신세계에서 황정민 씨, 배우 황정민 씨 배우의 대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와라고 있죠. 저는 예. 일단 오늘의 한 줄 평은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파월 의장의 말, 여기가 그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네. 청문회니까 주고받았죠. 티키타카. 훨씬 더 본인의 속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3월에 당장 빅스텝 가능하다. 하고 최종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5.75, 심지어 6%까지도 이제 벌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 속에서 제가 왜 들어와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3월 22일까지는 한 2개, 3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당장 뭐 고용 지표도 있겠고요. 3월 14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소비 지표도 있겠고요. 보고 3월 22일 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3월 14일이겠죠.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4라든가 6.5라든가 혹시나 뭐 6.6 그 이상이 나와 버리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빅스텝 밟아도 되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도 할 말은 없는데 네. 만에 하나 3월 14일 날 한 5.8 이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럼 그 물가 지표를 받아보고선도 연준이 3월 22일 날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 정말 과잉 긴축이라는 걸 연준이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했지만 속내가 있겠죠. 지표 베이스다. 네. 확인할 게 있다. 네. 확인하고 자기 명분도 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렵고 당장의 뭐 빅스텝 가능성이 페드워치에서 69%까지 올랐지만 저는 아직 게임은 끝났다고 보지 않고요. 실제 지표를도 보고 지표가 애매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많이 떨어지면 연준도 빅스텝 못 받겠지만 네. 그럴 때도 과잉 긴축을 할 수 있을까? 이 기계를 한번 연준의 기계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에 다소 좀 정치적인 자신의 견해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어제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린스펀 의장 때, 뭐 그다음 벤 버냉키, 자넷 옐런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지금 파월 의장은 연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뭐 장본인 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가 더 애당초 가면은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라고 했다가 글쎄요. 이제 그런 연준 의장이 네. 또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 정도 매파를 했다면 지표가 정말 개선됐다 하더라도 이 흐름이라면 강력하게 가야 될 텐데 저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저는 한번 와봐라 뭐 이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훈 평론가님. 예. 네, 또 연준 그러나 영향력은 약해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긴축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해 나갈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지 않습니까? 막 9%씩 나오던 그런 시기에 0.75%씩 막 아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나갈 때에는 연준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은 자산 시장에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감속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일단은 틀었고 그 감속을 그래서 되돌릴 거냐 말 거냐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가겠다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산 시장이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해지는 것이 결국은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 작년에 정말 말에는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가 조금씩 가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저는 이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게 잭슨홀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준에서 매파성을 극대화 가장 높게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증시는 많이 이제 3% 중반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모든 구간에서 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보시게 되면은 증시는 뭐 한 1% 중반 정도,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쪽은 10bp 이상 상승을 했지만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데 그럼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침체에 대한 거, 경기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요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믹스돼 가지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파월 발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얘기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가보겠습니다. 정광우 평론가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셨던 그 종목이 오늘 15만 8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 SM 엔터테인먼트. 네.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소위 쩐의 전쟁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두 회사 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놓치기에는 정말로 아까운 그런 이제 매물이다 보니까는 또 뭐 속사정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는 모르죠. 근데 보통 이런 인수전에서는 그런 좀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분명히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은요. 근데 그 12만 원에 당초에 공개 매수가 있었고, 근데 네. 그보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개 매수는 사실상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반대로 15만 원, 근데 또 공개 매수 신청을 했는데 이젠 그것도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는 향후에 상대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또 주가에 추가로 반영되어 가는 과정 그 같습니다. 카카오가 15만 원을 공개 매수가로 제시를 했는데 하이브가 네. 또 그거보다 더 높게 제시를 할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시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네. 된 것인데, 사실 근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당사자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도 지금 오전 생각과 오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에 대주주 이제 지분에 대해 가지고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가격이 17만 원, 1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2배나 많은 물량을 이제는 이제 15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는 조금 이성적인 영역을 살짝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정말 레이스의 느낌이고, 그거는 예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할 단계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론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제 이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더라고요. 최종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높아질 것이다. 뭐 금리 올리는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매파 파월로 갑자기 돌아선 것 같은 이 느낌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첫 번째는 물가겠죠. 예, 네. 본인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했다가 보기 좋게 틀렸잖아요. 네.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 근데 1월이 고작 0.1% 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던 6.4%였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연준이 본다는 이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 중에서도 식료품, 에너지 뺀 근원 PCE가 오히려 4.7%로 더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뜨끔했겠죠. 자기가 물가 상승률 둔화라고 했다가 오히려 근원 PCE 물가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좀 보상하려는 속된 말로 자기가 오판을 그래서 더 강하게 외쳤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국회의원, 상원 의원들 앞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느슨하게 얘기하면은 물가가 안 잡혔다라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코멘트와 입지도 이번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어찌 됐건 연준 중앙은행의 책무는 물가고요. 네. 결국 3월 14일 날 나오게 되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연준, 특히 제롬 파월이 걱정하는 게 서비스 물가잖아요. 서비스 물가는 고용이 짱짱하면 안 잡히죠. 사람들이 소득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고용이 나빠야지 이 배드가 결국은 시장엔 굿이다, 배드 이스 굿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좀 고용은 뭐라 그래야 될까? 양날의 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꼽자면 물가지 고용은 좀 두 방향으로 다 쓰인다. 무슨 얘기냐면 나쁘게 나왔을 때는 이제 고용 드디어 나빴네. 연준 긴축 세게 못하겠네도 쓰이지만 고용이 버텨준다는 것은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는 경기 경착륙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없는 또 용도로
고용 괜찮다는 걸 또 써먹을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고용이라는 것은 나쁘든 좋든 일단은 함께 가는 거고요. 결정적인 하나 뭐 물가 가지고 저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5.75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6%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5.75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 6%까지 올릴 거라고 보시는 분, 둘 다 아니세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네. 근데 실은 연준도 그걸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연준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이제 고용 쪽에서는 저는 좀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고용 쪽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구인이나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내려올수록 당연히 좋을 거고요. 반대로 실업이나 아니면은 월간 고용 순증은 이게 또 너무 나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당히 유지가 되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각종 민간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인 관련해서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이제 구인 공고가 나오는 네. 그런 데들은 다들 지금 구인이 많이 좀 감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에서 임금 상승률의 경우 지금 이번에 실적 이 4분기 실적 시즌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용이하다. 라는 게는 요 대답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소매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일자리가 과거 수준처럼 그 잡마켓이 된 것 같다, 도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임금을 계속해서 과도하게 올려가면서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좀 우리가 기대할 게 있지 않냐. 그러면은 물가가 사실은 서비스 물가가 좀 스티키하게 나오고 있더라도 내려갈 거란 기대를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다. 이고 또 한 가지는 소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카드를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 이 데이터를 매달 발표를 합니다. 근데 1월은 높았고요. 2월 달은 지금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수요발 인플레가 잡히지 않겠구나. 이제 소비가 이렇게 강한데 싶었는데 2월 데이터를 보면은 2월 데이터가 소비자 물가 나오고 다음 날 나오거든요. 그럼 FOMC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소매 판매를 보면서 소비가 역시 우리가 금리를 올린 효과 때문에 수요도 타격을 입었구나라고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 연준이 충분히 제약적인 레벨에 어느 정도 도달했고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논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월에 발표된 데이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을 걱정을 하는데 좀 더 저는 데이터를 지켜봤었을 때는 그 우려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런 냄새를 지금 좀 맡고 계시다 이런 거죠. 뭐 약간 네, 고용이나 그렇습니다. 뭐 물가 이런 측면에서. 네네. 정철진 평론가님도 뭐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 단기 세부적인 부분, 네. 데이터 부분 좀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큰 그림, 뭐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장 3월 22일 날 점도표를 더 세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도표도 말 그대로 뭐 그들이 전망하는 뭐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겠죠. 저는 5에서 5.25, 뭐 최초 했었던 그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빚입니다. 미국의 지금 31조 달러 법정 채무한도 꽉 채웠잖아요. 이제 네. 이거 가지고 또 민주당, 공화당 또 일종의 쇼죠. 뭐 채무 한도 연장하고 이럴 텐데 어떤 나라의 빚이 지금 31조 달러가 있는 나라에서 6%를 올린다? 기준금리를? 그러면은 뭐 10년물의 금리 좀 이따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와, 재무부는 이자 내다가 뭐 3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준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모든 걸 바꾸는 방법이 다 깨는 방법이 있죠. 물가 상승률이 다시 7%, 8% 나오면 그때는 모든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 좁은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와중에서 또 미국의 빚이 무려 31조 달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2009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연준 자기 창고에 자기 대차 대조표에도 채권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6%, 7%, 8%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런 기준금리 인상을 스스로 한다? 전 이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에서 5.25, 이 정도 레벨 정도가
미국이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에서 상당히 벗어난 말씀을 두 분 다 지금 해주고 계셔서 재밌어요. 저는 뭐 두 분이 맞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달에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0.25% 올릴 거다 이달에 이렇게 전망들 많이 해주셨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보고 계신데 두 분은 혹시 0.5세요? 0.25세요? 저는 0.25입니다. 0.25요? 0.25. 저도 뭐 0.25였으면은 하는데 네. 지금 어저께 발언이 세가지고서 0.5로 막 70몇 프로로 확률이 가버리니까 뭐 그래도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앞으로 데이터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좀 희망을 아직은 걸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3월 금리 결정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건데 파월이 이 데이터 미리 못 보나 보죠?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은 파월 의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보면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전날 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네. 그 다음날 고용 데이터 나오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고용 데이터는 못 받아보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물가는 연준뿐만이 아니라 특히 백악관에서 이번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많이 튄 이후에는 하루 전날에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하루 전에 보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물가는 하루 전에. 네. 근데 최근에 그 이제 대담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시 데이터를 미리 받아보냐라고 했을 때 몇몇 개는 미리 받아보고 있는데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헤드라인 정도 중요한 것만 보고 그거를 공유하는 건 아니라 혼자 본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한 바 있습니다. 네. 가끔 이 정광훈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FBI에 누구 아는 사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설들도 제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말씀이 맞길 바라보겠지만 만약에 진짜 파월의 말대로 과격하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환율 오늘도 보니까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주목했던 게 주식시장은 아직도 짱짱하고 외국인의 뭐 위탈은 보여지진 않지만 네. 채권 시장에서 이제 순유출이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지적을 하니까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서 제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한 연구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채권 매각, 순유출은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우리 원화의 문제, 한국 경제 펀더멘탈 때문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네. 뭐 자체적인 어떤 유동성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팔고 좀 나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국은행은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취임 직후부터 이 외환 쪽, 환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요. 늘 하는 말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금리 차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게 뭐 벌어지든 뭐 우리가 늘 1%포인트에서 1.25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했었고 네. 또 레벨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즉 1,300원은 위험해요. 1,400원은 위험해요. 1,200원은 덜 위험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이제 쏠림과 변동성을 보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자, 이것을 역추적한다면 이제 3월 22일 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겠죠. 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인데 만에 하나 뭐 저희의 예상과 바람을 다 깨고 뭐 빅스텝을 밟고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또 초강력 긴축을 얘기한다. 그럼 달러 인덱스 106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 1,360원 이제 그 이상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흐름이라면 한국은행이 부랴부랴 아마 뒤쫓아서 이제서야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쏠림과 변동성이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0.25라면 그럴 때는 지금의 행보를 보면 또 동결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그런 가능성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도 5만 전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6만 전자 선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참 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중에는 잠깐 5만 전자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만약에 긴축이 더 간다
그러면은 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섹터는 어디가 될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강 평론가님?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매크로에 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어떤 특정 법안이라든지 뭐 가령 뭐 미중 간의 긴장 관계 이런 이슈라면 특정 섹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되니까 네. 사실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는 특정 섹터보다는 그런 저는 좀 이제 안 좋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 보면서 또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수혜가 되는 그런 환율 때문에 수혜가 되는 그런 섹터들도 있을까요?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네, 네. 저도 이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피가 더 가야 돼요. 그럼 시총 12, 15위에서 누군가 달려야 되잖아요. 2차 전지는 많이 달렸으니까. 네. 그럼 반도체가 다시 달릴 것이냐? 저는 반도체는 아니라고 보면 누군가 달려야 되고 그럼 현대 기아에서 어쨌든 시총 10위권에서 달려줘야 된다는 그런 뭐 분석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 시총 상위 중에서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시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스피는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웠는데 코스닥은 상황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에코프로, SM,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증시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좀 우려 섞인 그런 모습을 이제 시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최악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그럼 종목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들이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코스닥 쪽에 이제 기업들이 뭐 엔터주라든지 또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네. 아니면은 또 바이오 이런 쪽으로 또 투자자들이 옮겨가면서 사실 요즘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많습니다. 더. 네, 그래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 레리 서머스 형님이 해줬던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어제 파월 발언이 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서머스가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경제가 순식간에 급락하는 순간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게 혹시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소름 돋게도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4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이 경기 침체 나타내는 지표인 거잖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테니어가 그러니까 10년물이 3.99, 뭐 아까 아침에는 4 됐다가 뭐 3.99였었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는 안 올랐었지만 이제 2년물이 보니까 5%를 돌파를 했습니다. 2년물이 미국이 2% 돌파한 게 2007년 이후에 뭐 일이다 하고 그러니까 거의 장단기가 100bp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42년 만인가요? 1981년에 42년 만에 일이다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아시고 웬만한 유튜브 클립에도 잘 나오는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장기물이 더 낮고 단기물 금리가 오르면 뭐 빠르면은 8개월, 길면 1년 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런 신호가 함께 나왔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뭐 저를 아시니까 저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2007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한번 좀 봐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늘 드리거든요. 네. 당시에 2007년, 2008년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었고요. 2007년 초반까지 2006년 내내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10년물 금리가 무자비하게 떨어졌었고요. 그때 이제 결국은 그 나온 장단기 금리 역전이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로 폭망을 했죠. 그런데 2007년에는 어떤 모습이 나왔느냐? 한 8개월, 9개월간 미국 빼고 중국,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신흥 마켓이 일종의 버블 장세가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때 10년물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달러가 약세로 돌고 달러가 무잔대로 이제 신흥국 쪽으로 나오는 이런 유동성의 흐름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급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야 이런 거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렇게 10년물이 못 오르고 더 떨어질 때 달러는 어떻게 되느냐? 달러까지 함께 약세가 된다면 저는 달러가 미국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나올게 되는 모습 여기까지도 함께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블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저는 그런 것도 가능성에 체크리스트에는 넣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황 평론가님도 경기 침체 가능성 급격하게 찾아올 가능성.
네, 그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제일 설명력 높은 거는 네. 결국에 실업률입니다. 이게 100%의 설명력을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고용사정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2개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사실 급하게 오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체 쪽에 대한 우려는 사실 좀 과도했던 측면이 있고 여러 뭐 선행 지표들도 요즘은 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침체의 가능성은 오히려 저는 조금씩 더 낮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수요일에 나오신다는 게 오늘처럼 반가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두 번밖에 못 뵀지만 네, 감사했고요. 두 분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혼돈의 증시 상황에서 우리는 내일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하나 궁금하시죠? 경주마 시그널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드 베테랑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부 때 두 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 한 줄 평씩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차장님부터. 오늘 시장 뭐 어차피 박스권 장세, 그냥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장세의 그냥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년물 금리가 결국 5%를 넘어가 버리고 또 다시 이제 파월도 한마디 하면서 연준발 긴축 우려에 대한 망령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를 다 완전히 눌러버리고 다 뒤집어 버릴 만한 강력한 시장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돌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박스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마 3월 달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올려줬거나 내려줬거나 할 텐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 전체에 대한 컨센서스 상향이 나오느냐, 하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2분기로 넘어가면서의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좀 타진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에너지를 시장이 받을 수 있을지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박스권 내에서는 시장은 결국 지금 큰 메이저 자금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형 자금들은 어디로 지금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아예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네. 한 줄 평. 5달2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달 2요. 네네. 오늘도 달린다 2차 전지. 아하. 그 뭐 지금 시장 네. 자체는 현재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지수에 대한 뭐 방어적 형태를 좀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고, 나머지는 시장이 조금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선별적인 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이런 약진이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새로운 테마로 넘어가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던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번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내일이 또 한국 옵션 만기일 네. 있잖아요. 내일 시장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포지션 변화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폭 자체로 인해 가지고 미국장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수습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들썩들썩거리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은 지금 현재 의결권은 없어요. 그냥 이제 매파적인 발언만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의결권 자체가 중도 쪽에 두 표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증시에 대한 하락폭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내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가 매수 조금 더 유입되면서 생각보다는 양호한 움직임들, 그 제한적인 부분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나. 대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그 시장의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이 이제 파생 만기 날인데 그 파생 만기 날에 가장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 시장의 두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금융 투자 창구입니다. 근데 예. 금융 투자 창구가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해가지고 거의 한 1조 가까이를 일단 매도를 다 쳐놨어요. 근데 이쪽이 뭐 매도를 한번 치게 되면 영속적으로 쫙 치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쪽 그만큼 매도를 치면 또 그만큼 또 채워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만기장에서 이제 금융투자 창구에서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물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좀 미리 좀 어제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좀 비워놓고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관망으로도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시장에는 큰 수급적인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정말 오달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도 계속 상승세더라고요. 네. 이 2차 전지주 진짜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쉽게 포지션 변경을 못하는 것도 한 가지 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사실 상승을 한다면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포트에 대한 교체라든지 수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시장 자체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포트를 교체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재료들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현재 나오는 이제 국가 통계치를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급감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군이 바로 2차 전지 섹터군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호재가 요만한 호재만 있더라도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부풀려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고 저는 보고 그게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부분이 수급적 요인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많은 미디어에서 보고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2차 전지에 대한 솔리마를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딴 업종들 얘기를 할 때 호재에 대한 얘기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의 효과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주 이렇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쪽 시장이 어떻게 우리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겠죠. 클 텐데 그 미국 쪽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ETF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드로 LIT라고 치면은 2차 전지 ETF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생방으로 보고 계신 분들 HTS 키고 한번 쳐보세요. 네. 안 올랐습니다. 뭐라고 치면 되는데요? LIT입니다. 네. LIT라고 치시면은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의 양극재 많이 하는 회사들 이제 뭐 하문 리튬, 천체 리튬 뭐 아니면은 이제 텅스텐 관련 회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은 앞에 리튬, 텅스텐 이렇게 붙지만 그 회사들이 이제 양극재를 다루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 주가 한번 보십시오. 안 올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만 딱 국한이 돼가지고 앞에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반도체 수출 쪽이 꺾이다 보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살아있는 쪽이 어디냐라는 걸 이렇게 찾다 보니 그게 2차 전지가 픽이 됐던 것이고 2차 전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밸류에이션 대비 이거 너무 올랐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거기다가 쳤다가 지금 뭐 계속 기세로 올려버리니까 네. 여차 싶어가지고 어젠가 엊그젠가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공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결국은 하루 만에 다 쇼커버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차 잔고는 또 확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을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쪽만 좀 국한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뭐 미리 팔자 이런 건 아니고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너무 올라버려서 이 쇼커버링 물량도 네.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뭐 선수들의 영역에 들어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어제도 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상로 대표님 오늘 들고 오신 의견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여기를 이제 좀 주목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을 들고 오셨어요. 전고체 배터리 뭐였죠? 들어도 까먹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방송을 할 때 그때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한 개 안 했던 것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을 보면 이게 어차피 가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고체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또 전고체에 대한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도요타입니다. 과연 도요타가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앞지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들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각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겁먹지 마라. 네. 왜냐하면 주도주라는 것이 쉽게 꺾이진 않아요. 항상 주도주는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빠지는 것이 주도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시간들은 주어질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고점이야 나는 지금 안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저는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종목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과 현재 나와 있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해 질이라는 것이 이삿짐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을 업어다가 얘가 옆에 있는 음극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 배달 사고가 나버리면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해 질 지금 현재 전해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고체 형태로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만이 옮겨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고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분리막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분리막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과 그리고 전해액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 자체를 좀 더 고밀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량이 되게 되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게 되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액체 상태는 밀도가 낮아요. 하지만 고체 상태로 넘어가면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상당히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차량에서 지금 현재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차량 밑에 이렇게 길게 까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차량 앞 범퍼를 열으면 거기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이 크기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량 자체가 가벼워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결국 가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그에 따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뭐 주식 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네. 2차 전지 고점이냐 아니냐 놓고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그 투자자분들이 5대5 네. 나왔거든요. 5대5. 진짜요? 네. 여기서도 정확히 5대5 나오네요. 두 분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화재 문제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아직 뭐 양산이 들어간 게 전혀 아니라면서요.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 사실
힘들죠.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용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를 좀 짚어본다면 이재용 회장이 올해 들어서 약 5번 방문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수원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소형 전지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대형 전지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소형 전지부터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에 대한 상용을 거치고 대형 전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일본의 도요타.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한 2025년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도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 2026년도, 2027년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2030년도 그리고 SKO는 한 2028년, 2029년 정도를 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도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도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는데 사실 2016년도면 우리가 한 8, 9년 전이잖아요. 네. 한 7, 8년 전 되겠네요. 근데 그때부터 했지만 그리고 국책과제로 선정된 거는 2019년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결과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는 것도 네. 현실적 배터리가 아니라 꿈의 배터리라는 것도 형체가 아직까지는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거고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이고 SK온이 그 다음이고 LG 엔솔이 그 다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삼성 SDI가 역시 뭐 가장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만 놓고 봤을 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강하게 올랐던 기업이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수화학이 강하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산화물계 배터리가 있고 전고체 안에는 네. 또는 이제 황화물계 배터리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황화물계 배터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시생산을 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기업이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도요타도 그렇고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온도 다 이 황화물계 배터리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실적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가장 그 안에 원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이수화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의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 우리가 셀 기업들로 본다면 삼성 SDI가 그래도 가장 앞서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회의론도 있다던데요, 원장님.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지금 당장은 쓰지를 못하니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냥 일반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배터리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을 커버가 가능하고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성능치를 끌어올리면서 그것들이 상용화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차값을 내리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중에서 굳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서 차값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셋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특정 랩에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쪽 이제 앞에서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당장 이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시제품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그 셋업체들의 진정성이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대표님 네, 동의하세요?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좀 보였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삼성 SDI와 관계된 거래처들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 현재 상신 EDP라든지 뭐 삼진 LN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보면 대부분 다 삼성 SDI와 직접적인 거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 삼성 그룹 자체가 지금 이 반도체로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뭔가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 자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고 네. 이런 이슈가 뭐 한 번만에 올랐다가 빠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단점을 또 주가적인 부분으로 또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원차장님 수소 관련주 좀 주목해라 이 소식도 들고 오셨네요. 예, 저는 그 어젠가 해가지고 이쪽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관련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부에서 그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것들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어제 그 구체적인 고시 제정안이 전혀 뉴스로 좀 나왔고요. 예.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2025년도까지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이라는 거를 이제 1,300기가와트시로 확정을 하고 수소 발전 사업자가 생산을 하는 에너지를 전량 한국전력에서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걸 보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보면은 즉 민간 발전 사업자들한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제거를 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수소 발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번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독려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수소 관련주들은 태양광 풍력하고는 다르게 이 밸류가 주가에 아직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지금 이제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신재생 사이트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의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가 1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이미 도입기는 지난 것 같다. 지났고 지금 성장기의 그 어디쯤인가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산업의 성장만큼이나 그에 걸맞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기업의 가치가 정당화가 되는 그런 지금 구간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수소발전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도입기 초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는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주가의 레이팅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지금 실적이 약하거나 하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이 무조건 성장을 한다는 그런 스토리만 경고하면은 단지 뉴스의 움직임만으로도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주가 시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특정 종목을 좀 꼽아 주시자고요. 이런 지금 정부 주도의 수소 발전 시장에서 최선호 종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가스공사 같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혹은 뭐 일진 하이솔루스나 뭐 효동 첨단 소재 같이 운반에 관여를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을 하는 두산 퓨어셀을 최선호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퓨얼셀이요. 예, 그 이유가 이번 정부의 정책을 고려해 봤을 때에 한전이 매수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수소 발전의 에너지의 성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산업 초기인 2026년도까지는 일반 수소 발전을 통한 에너지, 즉 LNG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 계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소를 베이스로 만든 에너지에 대해서만 전량 구매를 계획을 하고 있고 수소 발전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도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 사업자는 아예 입찰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수소 혼용 발전 이게 뭐냐면 이제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수소 혼용 발전으로 우리도 수소를 갖다 써요 이러면서 이제 발전 사업자 이제 입찰을 늘 수가 있는데 그 입찰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업체들 그 발전 사업자들이 연료 전지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소 발전을 그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연료 전지 업체들로 수주가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네. 내일부터 수소 관련주 좀 주목해 봐라. 요 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 말고 장기로. 장기로. 네. 이제 사실 이제 수소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소 기술은 더욱더 원천 기술이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두 나라가 수소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월등한 부분으로 뽑히는 것이 일본과 한국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수소 부품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2021년도와 22년도에서
기업들이 50조를 투자해서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럼 그에 따른 성과가 지금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저는 두 가지 그룹을 좀 보는 것이, 하나가 이제 SK그룹과 또 한 개는 이제 효성그룹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운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우리가 효성중공업 생산을 하고 그것을 운반을 하고 난 다음에 보관하는 때도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의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방식 자체를 이미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SKENS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이제 수소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운반과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현재는 SK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지금은 이 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는 넣을 수 있다. 대신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성과를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SK그룹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저의 이 잔인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월도 잘 모르는 거 아시죠? 지난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출렁출렁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나고 보면 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이 고용 보고서, 물가 저희와 함께 찬찬히 살피시면서 데이터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